네. 자, 오늘 이제 PPT의 제목은 또 암 진단 키트, 애니스캔의 임상 적용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주로 이제 애니스캔의 이제 검사 원리와 관련된 부분 조금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또 요즘째 이제 아마 이제 들어보셔서 알 텐데 몇 가지 이제 또 국내에 소개되는 또 그죠, 외국에서 검색가 되는 몇 개 이제 또 비슷한 류의 또 키트도 있고 해서 또 소개시켜드리고, 또 이제 뭐 실제 또 케이스도 좀 공유해드리고 또 알고리즘도 소개해드리고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암의 진단, 뭐 암 환자들이 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암의 진단도 점점 이제 익숙해지시긴 할 텐데, 그렇죠? 간단하게 좀 이제 뭐 암의 진단 분야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죠? 암을 진단하려고 할 때 일단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 가시적인 종괴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진단세포학이나 조직병력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 과정을 밟는 게 이제 순서가 되겠죠. 예, 종괴가 있다면, 그렇죠? 가시적인 또는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체각 내에 숨겨져 있더라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하이라이트된 종괴가 이제 로케이션 된 경우에는 진단을 들어가야 되겠죠. 진단세포학 검사나 조직병력 검사를 이제 병행하는 이런 이제 프로시저를 밟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종괴가 또 작은 경우도 있겠죠. 또 작은 경우에는 요즘은 또 PET, 그죠? 잘 아시는 PET. 지금 이제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그 충북대에 PET 장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PET 장비가 있어서 이 오른쪽에 적어드린 것처럼 보면은 이제 다이아미터가 뭐 7mm 정도 되는 정도의 작은 암 경소도 이제 그렇죠. 정확도 높게 이제 디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PET도 이제 지금 이제 수의 분야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보편적이진 않긴 하겠지만,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가격도 문제긴 하겠고, 어쨌거나 이제 종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종괴가 있으니까 이 종괴가 종양이냐 아니냐, 암이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진단 과정을 밟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진단을 위한 이제 우리가 이제 루틴하게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진단 세포학 검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병리 검사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이 진단 검사는 이제 형태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특히 진단 세포학은 오로지 형태, 그리고 이제 조직병력 검사는 형태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적어드린 것처럼 형태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조도 관찰하는 또 이런 이제 진단 검사법이 되죠. 진단 검사법. 진단세포학은 이제 아무래도 뭐 샘플링이 이제 조직병리 검사에 비해서는 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경험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역시 이제 숙련도가 중요하겠고, 그렇죠. 또는 이제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또 세포 소견만 봐서는 안 되고, 그렇죠. 임상 정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게 많은 게 또 진단세포학이긴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조직병리 검사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표준 검사, 그죠? 골든 스탠다드로 이제 보통 여기는 이 표준 검사 방법이 있는데, 이 조직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러긴 하겠지만 역시 그렇죠? 암을 진단하려고 할 때는 꼭 빼놓을 수 없는, 또 반드시 밟아야 되는 이런 이제 진단적 프로시저가 돼야 되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침습적으로 이제 시료치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단세포학이나 어쨌거나 조직병리 검사, 형태를 직접 관찰하면서 진단하는 이제 진단 툴이긴 한데, 자, 이 진단세포학이나 조직병리 검사를 적용하려고 하게 되면은 종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종괴가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든지 아니면 영상 검사를 통해서 가시화가 되는 종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종양이라는 것이 뭐 그렇죠. 뭐 하룻밤 자고 났는데 바로 그냥 없던 종괴가 갑자기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종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개나 고양이는 또 이제 털에 덮여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개나 고양이가 또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가 이렇게 사랑을 해도 내 몸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기에 진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참고로 보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종괴 1cm, 어떤 종양이 이제 직경 1cm 정도 되는, 여기서 1cm는 큐빅 1cm인데, 그렇죠? 큐빅 1cm 정도가 되면은 그 안에는 세포가 보통 한 10의 9순개, 그러니까 뭐 한 10억 개 정도
또 이제 큰 세포인 경우에는 뭐 한 1억 개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가 있어야 가시화가 되는 거예요. 가시화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의 그 긴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종양 진단이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그 종양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참 조기 진단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에서는 어때요? 사람에서는 이 정기 검진, 조기 검진이 이제 많이 이렇게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보니까 뭐 20대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오더라고요. 꼭 병원에 가서서 기본 검사를 하도록. 예, 이렇게 이제 정기 검진과 조기 검진이 그나마 또 활성화되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예, 메스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좀 더 초기에 발견하게 되니까 또 치료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완치율도 높아지고 또 예후도 좋아지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장점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사실 그러나 이제 사람에서도 뭐 이 정기 검진과 조기 검진으로 그 종괴가 작은 수준에서 발견되는 그 또 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암이라는 것인가 아예 그냥 싹이 트기 전에 이제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냥 가시화되기 전에 그렇죠. 가시화되기 전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이런 연구가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분야와 다르게 예전부터 그렇죠. 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종양 표지자들이 이제 사람에서는 또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수의 분야에서는 어떤가? 그렇죠. 수의 분야에서는 사실 이제 뭐 그렇죠.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은 어때요? 종괴가 발견이 돼야 그렇죠. 발견이 돼야 진단이 되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렇죠. 이게 참 쉬운 게 아닌 거죠. 이 보호자들이 여기 위에다가도 적어놨지만 보호자가 이제 세심하게 자기 몸처럼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종괴나 뭐좀 이상이 느껴져도 보호자들이 또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용 시점이 아무래도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을 위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또 우리의 또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개와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가시화된 종괴가 있기 전에, 그렇죠. 있기 전에 아주 early phase에서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종양 표시자 시장이 조금씩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시장이 조금씩 이제 개척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이제 종양 표지자로 이제 접근하는 검사 방법은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종괴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세포의 형태를 직접 보는 직접 검사 방법에 비해서는 간접 방법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포를 그 작은 세포들을 early phase에서 그 세포 자체를 관찰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그 세포와 관련된 어떤 피지올로지나 패솔로지의 결과 산물을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료, 그렇죠? 자연 시료, 그러니까 이제 뭐 혈청이나 혈장이나 전혈이나 아니면 이제 그렇죠? 이런 시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이제 연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포문을 연 것이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BTA라고 해서 블래더 튜머 엔티젠이라고 하는 검사법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 논문이 나온 것은 1999년입니다. 1999년에 처음으로 이제 논문이 보고가 됐고요. 이때 이제 민감도 90%, 특이도 78%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상당히 민감도도 높았네요. 그렇죠. 잠깐 이제 이 BTA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BTA는, 사람에서 이제 블래더 튜머에서, 이 종양과 관련된 글라이코프로테인 복합체를 이제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람에서 먼저 정립이 되었었는데, 이제 수의에도 적용을 해보니까 좀 가치가 있다 판단이 돼서, 또 이렇게 이제 수의 쪽으로 이제 차용이 된 건데, 특히 이제 그 요에 분비되는, 요에서 발견이 되는 이 글라이코프로테인은 사람에서는 이제 침습도가 높은 방광 종양에서 그 양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런 배경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개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검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과 다르게 개는 특히 이제 TCC만 보더라도 좀 하이 그레이드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로우 그레이드는 별로 없고 하이 그레이드가 많은데 이 하이 그레이드가 대부분 보면은 침습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렇죠.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했던 이 글라이코프로테인 복합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상당히 그렇죠. 의미가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 검사를 보면 아무래도 간접 방법 제가 강조하는 거 이제 간접 방법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이런 BTA 같은 경우는 그 논문에도 보고된 건 보면은 뭐 나이가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가 좀 많거나 또 뭐 방광염이 있다든지 ACD 유리아, 글루코스 유리아, 프로테인 유리아, 헤마추리아 등등 여러 가지 좀 간섭 요인이 좀 많이 있어서, 네, 미국에서도 그렇게 또 그렇게 이제 기대만큼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역사적인 의의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종양의 진단을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시작을 알린 아주 의미가 있는 제품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 또 이제 많이 또 활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죠. 뭐, 며칠 전에 이제 학교에서도 보호자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방광에 이제 종양이 있는지 검사하고 싶은데,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오긴 뭐하니까 그냥 요를 보내주십사 하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용 용기를 받아가지고 보내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자, 이거죠. 캐디트 브라프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자, 이제 PCR 검사를 통해서, TCC나 이제 그 전립선 종양세포에서 관찰되는 이 뮤테이션, 유전자 변이를 이제 PCR로 검사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네. 이제 검사를 해보면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나와 있는 것처럼 한 87% 정도에서 이 뮤테이션이 이제 관찰되는 걸로, 원래는 이제 이것도 역시 사람에 시작됐는데 또 수의에서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의미가 있어서 또 이제 이렇게 상용 서비스까지 가게 된 또 이런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직접 검사는 아니죠. 그렇죠. 세포에서 유전자 변이가 이제 발견된 것을 찾아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 TCC나 이제 전립선 종양을 진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역시 그렇죠. 이것도 이제 맹검인 거잖아요. 그렇죠. 눈 감고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PCR로 검사하는 건데, 역시 또 이런 검사 방법은 역시 이제 어떤 위양성과 위험성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게 여전히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케이스가 늘면 늘수록 아무래도 이런 게 점점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뭐 그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려진 것은 75%, 85% 정도, TCC는 75% 정도, 그 다음에 전립선 종양 85%. 근데 최근에 알기로는 뭐 그 이상의 또 민감도 또 진단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언뜻 듣기도 했는데, 뭐 역시 또 이런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TK1,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이제 그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2015년에는 민감도 73%, 그 다음에 특이도 84%.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99%가 되면 좋긴 한데, 이게 참 어떤 검사든 간에 이제 99% 이상은 사기성이 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검사가 그렇게 이제 민감도 특이도가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표지자 시장에서 민감도 70% 넘는 거는 이거 상당히 우수한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의 또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2015년에 TK1을 검사하는, 여기 이 TK1은 이제 종양 표지자로서는 좀 이제 유니버설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양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캔서가 있을 때 혈중에서 세럼에서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효소를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이것은 여기 보시면은 논문 간단하게 보시면은 TK1이라는 것은 이제 세포질에 있는 효소인데, 증식하는 세포, 특히 이제 분열 중에 있는 세포, S페이지라고 하는 분열 중에 있는 세포에서 이제 발현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악성 종양 세포가 있을 때 눈에 띄게 증가하는 걸로 이제 발견이 돼서, 자, 이것을 그러면 그렇죠. 근데 생각이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나 이제 골라가지고 이 TK1 혈청에 이제 뭐 활성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뭐 암이 있을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자. 뭐 이런 이제 논리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된 건데, 그래프도 잠깐 보시면은 TK1의 이제 레벨이 이제 그 종양에서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non-cancer네, 그렇죠.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non-cancer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종양군의 수치인데, 역시 이제 대조군보다는 높은, 그러나 사실 이제 또 자세히 보시면 또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민감도가 한 73% 정도 되겠네요. 자, 이것이 이제, 유니버설한 이제 종양 표지자로서 이제 이것도 이제 처음, 아까 이제 블레더 튜머나 캐디트 브라프 뮤테이션은 이제 그 유리네리 튜머, 그렇죠. 전립선 종양에 국한된 건데, 이 TK1은 유니버설한 캔서 마커로서는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요즘 와서 또 이제
조금씩 소개되고 있는 것이 또 여기 보시면 이제 cfDNA라고도 하고요. 셀프리 DNA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해서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혈중에 이제 DNA가 있는데 이 암세포에서 유리가 되어서 그렇죠. 혈중에 있는 이 DNA를 찾아가지고 종양을 진단하는데 활용하자 하는 취지로 해서 연구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몇 군데 회사에서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니버설한 거죠. 그렇죠? 특정 어떤 종양인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아마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요한 몇 가지 종양은 뭐 몇 프로, 또 몇 가지 종양은 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 글씨가 작은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종양에서 셀프리 DNA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캔서가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뭐 351케이스 중에서 192케이스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네. 예, 캔서 시그널이 이제 디텍이 안 된 것은 519마리 중에서 512마리에서 디텍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특이도가 이제 더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이도는 높고 민감도는 이제 낮다. 이제 아마 이제 민감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하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뭐 가시화된 또 눈에 보이는 종괴가 없지만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4가지 검사가 지금 상용 서비스가 국내외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랩을 통해서 의뢰하는 걸로도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간접 방법들이죠, 다 그렇죠? 세포를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가시화된 종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종양세포가 자란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뭐 어떤 물질이나 효소나 변이 유전자를 검사해가지고 진단에 활용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서비스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애니스캔이 이제 모체로 삼고 있는 바로 이제 ECPKA 약자로 엑스트라셀룰라 프로테인 카이나제도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이제 ECPKA 엑스트라셀룰라 프로테인 카이나제라고 합니다. 네. 자, 간단하게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보시면은요, 여기 좀 보시면은 1990년에 이제 발견된 게 뭐냐면, 종양세포에서 이 TK1 프로테인 카이나제 타입 1이 과도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그 피지올로지가 이제 정확하게 규명은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는 알려진 게 뭐냐면, 종양세포를 배양을 해보니까, 종양세포의 세포질 안에서만 이것이 발현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세포 바깥으로도 유리되는 프로테인 카이나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때 얘기된 게 바로 엑스트라셀룰라 프로테인 카이나제 ECPKA가 이제 그때 이제 보고되기 시작한 거고 이게 2000년에 한국의 또 자랑스러운 여류 과학자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발견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효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혈청 화학 검사도 잘 아실 텐데 예, ALT, AST, ALKP, CK 뭐 이런 검사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직접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 검사가 아니고 간접 검사죠. 그렇죠? 물론 이제 췌장에서 유래하는 리파제만 찾아내기 위해서 췌장에서 유래한 리파제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검사하는 검사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 효소들은 기본적으로 간접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효소하고 기질을 인큐베이션 시켜서 그 엔드 프로덕트의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효소 활성도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검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ECPKA 그렇죠? 프로테인 카이나제도 초기에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이제 보고된 게 뭐냐면 이게 ECPK가 있는 환자에서는 오토 엔티바디가 있는 걸 알게 됐고 이 오토 엔티바디를 또 검출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그냥 ECPKA 자체 그렇죠? ECPK 자체를 에세이하는 것보다는 오토 엔티바디의 이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진단 활용도가 높겠다 이런 논문이 이제 2006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틱 회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역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먼저 그냥 ECPKA 그냥 이제 혈청 중에 있는 엑스트라셀룰라 프로테인 카이나제의 농도만 검사를 해봐도 이 건강변하고 이 캔서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고 여러 종양 우리가 이제 친숙한 또 이제 익숙한 이런 종양들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거를 이제 발견했는데 역시
항원보다는 오토 엔티바디를 찾는 것이 더 유의적인 이제 진단, 뭐 정확도라든가 민감도나 특이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NSK에서는 이 자가항체를 또 디텍하는 검사가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NSK는 이제 출시가 됐고 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키트 안에 이 ECPKA. 네. 근데 이제 현재로는 이제 ECPKA만 이제 검사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C 리액티브 프로테인도 같이 이제 검사가 됩니다. 네, 사실 이제 CRP 같은 경우도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염증에 대한 이제 마커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감염증이나 이런 뭐 IMHA 같은 면역맥성 질환들이 뭐 다 배제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그레시브한 캔서에서도 사실은 CRP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또 이제 캔서 마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ECPK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멀티 마커 또 어프로치를 이제 요즘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드렸는데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수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종괴가 없는 경우, 그렇죠? 가시화할 수 있는 종괴가 없고 눈에 띄는 종괴가 없는 그 early phase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검사 방법이 이렇게 한 5가지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애니스캔, 그렇죠? 애니스캔. 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죠. 직접 진단과 이제 간접 선별인데,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종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종괴를 직접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시화된 종괴가 없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선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이제 3가지. 그 중에 애니스캔도 있다. 애니스캔은 종양세포에서 유기가 되는 프로테인 카이나제에 대한 오토 엔티바디를 디텍하는 거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종양 진단에 있어서는 형태를 보는 게 갑이에요. 형태를 보는 게 갑이다. 사실 뭐 혈액학 쪽에서도 이제 림프종에서도 진단하는 게 뭐 흐름세포 측정법이라든지 면역 염색 뭐 이런 게 있기는 또 PCR도 있긴 하지만 항상 뭐 논문을 내도 이 조직 검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잘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형태를 보지 않고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떨어지거든요. 항상 종양세포가 표준인데, 네. 이 간접 방법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게 되죠, 그렇죠? 한계가. 물론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전열이나 요를 채취하면 되니까 그런 이제 검사 시료 채취의 간편성이 있기는 하지만, 네. 간편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배경이 되는, 그렇죠. 종양세포에서 증가한다는 이 배경이라는 것이 아직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사할 때에도 보면 사실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꼭 종양이 아니어도, 암이 증식하는 게 아니어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또 증가하는 뭐 위양성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종양이 있지만 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 이런 게 사실은 지금 소개해드린 여러 표지자들이 갖는 그 한계예요. 한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음성, 위양성이 한계가 있어서 실제 상황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암이다 보니까, 그렇죠. 암이다 보니까 그 심정적인 부담이 더 크고, 그거는 뭐 보호자도 그렇고, 이제 수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접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에 맞게 또 적절한 상황에 잘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선별 검사로서, 그렇죠. 선별 검사로서 그러니까 이제 종양이 이제 가시적인 종괴가 관찰되지 않는 단계 그 early phase의 대상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표지자 시장이 이제 막 시작되다 보니까 좀 그렇죠? 아직 이제 자리를 완전하게 이제 잡지 못한 상황이라서 좀 비용이 좀 높은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또 어떤 심리적인 또 이제 약간 심리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부담감이 좀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점점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마 좀 많이 활성화되면은 또 이제 뭐 가격도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 시장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애니스캔과 관련해서는 민감도는 이제 한 93% 정도, 그다음에 특이는 이제 89% 정도, 정확도는 90% 정도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마커들이 점점 뭐냐면 예전에 이제 처음에는 싱글 마커로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뮤테이션으로 설명이 안 되고 무슨 효수가 증가하는데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위양성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 갖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점점
여러 가지 마커들 섞어서 이제 이렇게 멀티 마커로 어프로치하는 게 좀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니스캔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은 ECPK하고 CRP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다가 또 품종, 그다음에 연령, 나이까지도 고려를 해서, 왜냐하면 나이도 일정 나이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암 발생 그 프리퀀시가 이제 또 증가하기 때문에 나이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품종별로 또 특정 종양이 또 잘 발생하는 그런 약간 이제 또 프리디스포지션도 있기도 하니까 그 여러 가지 팩터를 다 종합을 해서 요즘은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제 높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림프종이나 이행상피암종, 간세포암종, 유선암종, 흑색종, 편평상피암종 등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민감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건 또 이런 거죠. 그렇죠. 민감도라는 게 바꿔 말하는 게 위음성인데, 그렇죠. 이제 10케이스에서 하나만이라도 위음성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실제 암 환자에서 이제 위음성은, 그렇죠. 이게 좀 이 보호자의 관계에서 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또 이제, 그렇죠. 상황에 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네. 또 몇 가지 이제 어떤 배경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딥러닝, 또 이제 어렵게 말해서 딥러닝이고 요즘 이제 유행하는 용어는 AI죠, 그렇죠? AI로 사람이 이제 복잡한 통계로 이제 예측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네. 그 안에서의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도 결과로 보면은 좀 더 사람이 예측하는 것보다 사람이 통계를 돌리는 것보다는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이런 AI 기술로 지금 이제 엔디스라고 들어보셨죠? 뒤에서 또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그 엔디스 기술로 지금 이제 진단 정확도를 좀 높이고 뭐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키트를 이제 사용하실 때 이제 뭐 숙지해야 될 거라면은 당연히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 애니스캔 검사를 통해서 이제 높음이 나왔다 그러면 그렇죠. 어딘가에서 요즘은 이제 퍼센트로 표시가 되는데 어딘가에서 이제 암세포가 증식하고 있다는 이제 신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암세포가 증식하고 있다. 네. 자, 사람에서는 이제 암 발견 또 몇 개월 또는 몇 년 전부터 역가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암세포가 자라게 되면 암세포에서 유리가 되는 이 엑스트라셀룰라 프로테인 카이나이즈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되면서 그 항체가 이제 계속 이제 암세포가 증식하는 동안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이제 추적 검사해 보면은 그렇죠? 개에서도 몇 개월에서 그렇죠? 몇 개월 전부터도 이렇게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딘가에 암세포가 증식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또 더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ECPK에서 이제 NSK에서 높음이 나왔다고 해서 항상 이 환자가 그러면 가시적인 암이 발생을 할 거냐? 또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실제 이제 암세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면역계와의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이 좋은 경우에는 또 빛도 이런 표현도 뭐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빛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면역계에 의해서 사라지는 암세포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항체만 남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애니스캔을 이제 사용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한 번 검사로 해서 확정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애니스캔 검사에서 이제 높음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이 유지되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딘가 모르지만 암세포가 지금 증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죠. 제 기억에도 이제 애니스캔 게시 초기에는 뭐 몇몇 원장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뭐 그런 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아주 건강한 개인데 이제 이 애니스캔 검사에서 이제 암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와 버리니까 보호자도 너무 당황하고 그 다음에 또 수의사 선생님도 또 어떻게 될지를 몰라 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토로하는 메일도 좀 받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번, 2번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적용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번 검사의 의미는 사실 뭐 임상병리 검사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또 게다가 이제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암의 존재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한 번 검사로 확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렇죠. 반복 검사에서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그럴 때
더 확신 있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네. 물론 이제 또 그렇죠.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아무래도 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일정 부분은 위양성과 위음성 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표지자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이 다 갖는 한계죠. 그렇죠. 모든 항목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인류가 구원해낸 그렇죠. 사람이 구원해낸 모든 검사에는 위양성과 위음성이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애니스캔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를 하기보다는 그렇죠. 진단 검사보다는 이제 가시화된 암이 발견되기 전에 건강한 상태에서 그렇죠. 건강한 상태에서 조기 검진, 정기 검진 환자를 개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하는 것이 일단은 추천이 된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증상이 있거나 종괴가 있거나 그러면 증상을 먼저 다스리고 그렇죠. 다스리고 그다음에 종괴가 있다 그러면 진단을 위한 검사, 그렇죠? 세포학 검사나 조직병력 검사 등을 이제 모체로 하는 이런 검사를 먼저 주로 하고 이제 사이드로 이제 볼 수는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뭐 추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지침이라고 한다면 건강검진에서 가장 추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건강검진에서 뭐 검사에서 높음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반복해서 일정 간격으로 검사를 하면서 그런 이제 프로토콜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렇게 높음이 나온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후에 또 다시 검사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플랜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괴가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시면 되겠고 사이드로 애니스캔 검사를 하시게 된다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 박스에 설명드린 것처럼 치료나 재발 모니터링 용도로 또 연속 검사를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됐을 때 세팅 포인트로 이제 세팅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일단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수술적으로 제거했다든지 아니면 항암 처치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역시 뭐 일정 간격으로 계속 검사를 하셔서 그 애니스캔 값에 이제 추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추이를 봐서 이제 이 값이 다시 올라간다든지, 그렇죠? 뭐 수술해서 제거하게 되면 보통 떨어지게 되는데 뭐 다시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제 뭐 치료를 하는데 계속 안 떨어진다 그러면 또 치료 방법을 또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이제 활용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세포학이나 혈액학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쪽에서는 보니까 이제 세포 검사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애매한 경우에 또 보조적으로 애니스캔을 같이 검사하게 되면은 이게 또 의외로 예상치 못하게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종종 또 활용을 좀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네. 또 이제 제가 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진단법이 좀 절실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포학은 최 교수가 좀 잘 가르쳐 줘가지고 좀 쉬운 것 같아서 막상 해보니까 의외로 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조금 하다가 그냥 아유 그렇죠.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포학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직 격리는 조직을 또 떼내야 되고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잘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애니스캔이 그렇죠. 진단 쪽으로 해서 백업이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애니스캔 검사하면 좋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위험성도 있고 위양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방법을 먼저 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 네. 자, 사실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다 듣고는 계신 거죠? 네, 네. 다 카메라 속에서 듣고 계신 걸로 믿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혹시 또 대기하시는 분이 있는지 잠깐 좀 확인을 해보고, 네, 아직 대기하시는 분은 또 없네요. 그렇죠? 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먼저,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기도 할 텐데, 건강검진에서 이제 높음이 나온 경우에 사례들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뭐 건강검진 케이스가 아니고, 그렇죠. ECPK 항체 농도가 그 애니스캔의 높음이 실제 이제 종양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걸 몇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그렇죠. 이렇게 뭐 말티즈가 10살 말티즈였는데 복벽에 단단한 것이 만져져서 이제
비장에 이제 메스가 있었던 건데, 이제 이 환자가 조직 검사에서 스플래닉 살코마로 진단이 됐었는데, 이제 NSK에서도 이렇게 높음이 나왔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암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암에서 유리가 된 엑스트라셀룰러 프로테인 카이나즈에 의해서 오토 엔티바디가 발생을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또 CRP도 증가가 돼서 또 나이와 연령과 이 모든 것이 고려가 돼서 높음으로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던 이런 환자도 있고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그렇죠? 그냥 SCC 아니면 멜라노마인데 그렇죠? 세포학 검사에서 이제 SCC로 진단된 케이스인데 이 환자도 이제 NSK에서 이제 높음이 나왔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케이스는 제 기억에 춘천에 있는 이제 아마 춘천 소재의 이제 그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메스가 관찰은 안 되는데 애니스캔 검사했더니 높음이 나와가지고 그냥 높음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피를 뽑아서 CBC 케미스트리 검사했는데 CBC가 너무 높다 보니까 혈액하고 혈액도말 표본을 저한테 보냈던 거예요. 보니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종양세포, 그러니까 이제 백혈병 세포도 증가가 돼 있었던 그래서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했던 이런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보이지 않는 암과의 관련성을 우리가 이제 ECPK 오토엔티바디로 직접 이렇게 증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종양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검진에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그런 예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ECPKA 오토엔티바디가 증가하고 또 CRP도 증가하고 나이, 품종 다 고려해서 높음이 나온 경우에 이 환자가 추적 검사했을 때 정말 그러면은 나중에 가시화된 종양이 발견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애니스캔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고 애니스캔에서 이제 반드시 이것을 활용하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제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본 데이터 몇 개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네, 이제 2016년에 이제 C주견 7세령 피메일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종양과 관련된 임상 증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애니스캔을 2016년 4월에 이제 검사에서 높음이 나왔던 환자인데 이 환자 추적 검사했을 때 9개월 후에 보니까 하이그레이드 림포마가 이제 발견이 됐던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숑 10살 메일 캐트레이션 2015년 8월에 검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장 쪽에 문제만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10개월 후에 혈관 육종이 이제 전이된 상태로 진단이 됐던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말티즈의 경우에 15살 피메일이었습니다. 2016년 9월에 처음 검사해서 이제 애니스캔에 높음이 나왔는데 당시 진단명은 뭐 방광염도 있었고 피부 항문에도 이제 종괴가 있었는데 다 그냥 양성이었어요. 근데 4개월 후에 유선의 종양이 발견됐고 그 종양이 이제 6종 살코마로 진단이 됐던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2016년 7월에 검사했던 이 C주견 경우에도 2016년 10월에 이제 폐사가 됐던 물론 이 케이스는 약간 좀 그렇죠 퀘스처너블하긴 하네요. 이렇게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암과 관련된 뭐 또 암이 이제 가시화된 암이 없는 환자에서 높음이 나왔지만 추적 조사할 때 이렇게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났을 때 가시화된 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민감도는 사실은 이렇게 가시화되는 비율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이 애니스캔을 많이 활용하신 그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이제 이게 애니스캔이 무슨 데스노트 같다 이런 이제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검사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렇게 안타깝게 끝나는 경우들을 좀 자주 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NS캔을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이제 아주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뒤에서 이제 알고리즘은 한번 이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 2018년 7월 5일부터 이제 건강검진차 대원에서 이제 그 검사했던 환자인데 7월 5일 날 높음이 나왔었다가 8월 28일에도 높음, 그 다음에 11월 26일에는 매우 높음, 그 다음에 그 다음 해를 넘겨서 1월 12일에는 높음이 나왔던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뭐 적당하게 좀 이렇게 그죠 건강검진 프로토콜을 좀 이렇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죠. 예, 또 비용이 좀 약간 이제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용을 대가지고 이렇게 양성 환자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 검사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하면 이제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월 12일 날 이렇게 보니까 방광내에서 이렇게 종괴가 자라는 것이 관찰됐던 거고요. 네. 요 케이스는 이제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요거 영상 검사 사진을 우리 또 이제 제 친한 동생, 친한 여동생, 친구, 네, 우리 최재 박사한테, 최재 교수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TCC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런 소견을 받았던, 뭐 딱 봐도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니스캔은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어떤 가시화된 종괴의 병변이 없는 경우에 높음이 나왔다 이랬을 때 반복적으로 검사하면서 이제 추적 관찰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리 선제적인 조치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뭔가 이제 꾸준하게 검사를 하면서 뭔가 이제 가셔야 되는 시점을 아무래도 그렇죠. 얼리 페이지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좀 더 뭐 나머지 어떤 서바이벌 타임을 이제 좀 더 늘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또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13살 닥순트. 역시 건강검진 목적으로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원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5월에 검사했는데 보더라인이 나왔어요. 애매한 보더라인, 여기 가운데. 보더라인 나왔는데, 2주 후에, 애매하게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검사해야죠. 그렇죠? 2주 후에 검사했는데 높음이 나왔던 거예요. 높음이 나와서 초음파 검사했는데 비장 종괴가 있었고 조직 검사에서 비장 육종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장 육종이니까 아무래도 증식 속도가 빠르긴 해도 2주 후에 없던 게 확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보더라인도 사실은 이제 높음 쪽의 보더라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뭐 겉으로는 이제 눈에 띄는 임상 증상은 없었지만 아마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돼서 증식되고 있었는데. 아마 글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보호자가 뭐 비용 때문에 뭐 다른 검사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런 케이스들 하여튼 이렇게 보호자가 보기에 건강한 또 우리가 보기에도 건강한 또는 어떤 임상 소견상 건강해 보이는 환자에서 높음이 나온 경우에 반복해서 검사하는 것이 이 애니스캔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누누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네. 자, 이 케이스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연속검사입니다. 역시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 뭐 그냥 뜨문뜨문 검사했던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애니스캔은 뭐랄까 어떤 이제 애니스캔은 이제 주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주 목적은 아니었던 거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만성 소화기 증상이 이렇게 좀 약하게 있었던 환자가 관리받는 가운데 이제 애니스캔을 이렇게 좀 검사했던 환자인데 처음에는 이제 자, 여기 NDS는 지금 이제 AI가 분석한 겁니다. AI가 품종, 나이, 성별, 그 다음에 ECPK의 자강체 농도와 그 다음에 CRP 농도까지 고려해가지고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예측하는 건데 처음 검사했을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45%니까 뭐 보더라인보다 좀 낮은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2개월 후에 검사했을 때는 55%로 증가됐어요. 그럼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근데 한 번 더 검사한 거니까 요 또 한 번 확인해 보고 싶겠죠? 2020년 2월 10일 상당히 길었네요. 그렇죠? 길었는데 이때는 57.6%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니까 이런 경우는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죠? 뭐 정밀한 영상 검사를 해본다든지 뭔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한동안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메이저 컴플레인트였던 이제 소화기 증상이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좀 팔로업이 좀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간의 종괴가 관찰이 돼서 이제 검사했는데 이제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제 진단이 되고 또 CT에서도 주변 조직으로 전이된 것으로 이제 전이된 소견이 관찰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애니스캔 그렇죠. 애니스캔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한 생명이라도 그렇죠. 한 생명이라도 좀 더 서바이벌 타임을 늘려주고 그렇죠. 이제 라이프 세이빙을 할 수 있다면은 애니스캔은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가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이 알고리즘을 이제 좀 이렇게 서제스션 해드린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건강검진에 이제 선별검사를 진행했을 때 높음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한 50%, 요즘은 이제 NDS가 이제 퍼센트로 표현을 해주니까 50%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로 얘는 이제 죽을 병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높게 유지가 되는 약간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종양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소 2주에서 한 달 사이 간격으로 재검사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셔서 계속 높은 추세다 그러면은 높은 추세다 그러면은 뭐 보호자가 이제 따라오는 경우에 한번 이제 정밀 검사하셔서 어딘가,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암이 발생하는 부위가 주로 있잖아요, 그렇죠? 뭐 폐라든지 간, 비장, 그다음에 장, 그다음에 방광, 전립선 이런 쪽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종괴가 관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진단 검사를 하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건강검진에 활용하는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반복 검사를 하려고 하면 좀 비용이 아무래도 이제 고비용이 또 이제 요구가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렇죠? 병원에서 좀 어떤 운영의 미를 살려서, 그렇죠? 이제 이런 프로토콜을 짜가지고 또 보호자가 이렇게 큰 부담 느끼지 않으면서 이제 반복해서 검사하는 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종양이 진단된 경우, 그렇죠? 진단 검사에 의해서 종양이 진단된 환자에서 치료 모니터링이나 재발 여부를 알아보는데도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역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애니스캔도 그렇죠. 어떤 가시화된 종양이 발견되기 전부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 이런 취지인데 종양이 진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항암 처치를 한다든지 수술적으로 제거한다든지 할 때 역시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가시화된 거를 비가시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억누르거나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20pKa 농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치료가 효과적으로 잘 안 된다든지 재발이 된다 그러면은 20pK, 이 애니스캔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도 치료 모니터링이나 재발 여부를 또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료 개시, 그다음에 수술적 제거 이후에 이제 수술한 경우는 또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재발이 된다 그러면 또 이게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최소 2주부터 뭐 한 달 간격으로 뭐 재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제 위험성이 나온 경우죠. 아까 이제 제가 진단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항상 이제 주의하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암이 진단이 됐는데 이제 위험성이 나온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뒤에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면역 회피라든지 뭐 스테로이드 경력이 있다든지 또는 너무 이제 악액질이어서 상체를 못 만들어서 음성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 원인인 경우에도 또 뭐 수술적으로 제거했거나 이제 뭐 이런 경우에 또 이제 그렇죠. 위험성 이제 애니스캔에서 좀 낮음이 나왔다 하더라도 종괴가 다시 자라게 되면은 또 다시 높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시면요. 이제 부산 케이스입니다. 부산 케이스. 네. 뭐 여러 병원을 이제 이렇게 돌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SCC로 이제 진단을 내렸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가 이제 애니스캔 진단 시점에서도 애니스캔은 높은 값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이 타이로신 카네이지 이니비터 토세라닙을 이제 처치해보고 싶다고 해서 처치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애니스캔도 한번 반복해서 검사를 해보자 이런 요청을 좀 했었죠. 그래서 3주 간격으로 이제 3주 동안에 치료를 이제 이 토세라닙을 이제 3주 정도를 이제 투여를 한 것 같아요. 그 중에도 이제 한두 번 정도를 검사했는데 이 애니스캔 값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떨어지질 않았는데 물론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 눈 밑에 약간 발적된 부분은 조금 종괴가 돌출된 부분은 조금 사그라드는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3주 후에도 보니까 이 구강 안에서 증식병변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 관찰이 됐고 결국 이제 안 좋게 끝났던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연속해서 검사할 때 20pK 애니스캔 값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초기에 제 카페에 어떤 이제 원장님께서 공유해 주셨던 아주 소중한 케이스인데 2017년 9월에 이제 비강의 SCC를 확인했던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제 개는 비강에서는 이제 SCC가 잘 그렇죠. 원발은 좀 드물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마 이제 그렇죠. 경북에서 비강 쪽으로 이제 침습이 됐다 이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도
상악 정구치에서 보니까 코 적출 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2018년 6월에 내원을 했는데 이때 N스캔을 검사했더니 아직도 높은 거예요. 높아서 쭉 신체 검사를 했는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내지알 여기 있죠. 이 비강 안에 뭔가 좀 점막하고 다른 이질적인 증식병변이 있어가지고 이제 FNA 해가지고 그 사진을 이제 제 카페에 올렸던 케이스인데 체법적으로 보니까 뭐 그냥 누가 보더라도 바로 이제 암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케이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원장님은 이제 연속해서 반복 검사를 하진 않으셨지만 그렇죠? 않으셨지만 하여튼 뭐 간격이 있었지만 아주 내원한 시점에 이제 애니스캔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애니스캔이 이런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애니스캔 값도 우리가 베이지알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베이지알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 반복 검사가 참 중요한 건데 이게 변화, 그렇죠? 좀 뭐 확장해서 얘기하면 사실 임상병리 검사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번 검사 가지고는 몇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진단적으로 좀 애매한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푸는 방법은 역시 반복이죠. 그렇죠? 반복해서 본다. 네? 자, 이제 유로텔리아 카시노마 그러니까 이제 그 TCC가 이제 조병약적으로 이제 진단된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이제 2018년 11월, 2019년 1월 이렇게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2018년 11월 진단되었을 때는 이렇게 경계 구간으로 나왔습니다. 애니스캔 값이.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확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경우는 모니터링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재발이 됐는가를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 수술적으로 제거한 거는 수술로 이제 완치가 되고 그렇죠? 뭐 다른 데서 뭐가 또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또 이제 반복해서 이게 높음이 유지가 되는가 쭉 보시면 될 거고 그렇죠? 자, 이런 케이스 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반복해서 이제 추적 관찰한 케이스인데 말티즈 15살이고요. 이렇게 이제 암 가능성이 87.2%가 나온 이런 케이스입니다. 생식기 주변에 종괴가 있었는데 세포 검사하고 조직 검사에서 아포크라인 아데노칼시노마로 진단된 환자고 그때 림프관 침습도 확인된 사실 림프관 침습도 확인됐으니까 또 상피 종료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사실 우리가 수술적으로 제거한다 그러면 재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긴 하죠. 그렇죠? 자, 이 환자가 이제 추적 검사가 어떻게 됐냐면 2020년 12월 21일 그다음에 2월, 4월, 6월 아주 착하게 그렇죠. 아주 착하게 검사를 반복해서 잘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 구간별로 쭉 보시면은 그렇죠. 처음에 88% 수술하고 나서부터입니다. 88%, 72%, 55% 떨어졌다가 다시 또 85%까지 증가가 되는 이렇게 증가가 되는. 자, 요때 이제 한 가지 생각하실 건 뭐냐면 이게 이제 ECPKA 그 자가 항체 수준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CRP 농도도 고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인데 애라고 부르는데 애잖아요. 애 그렇죠? 애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저보다 더 현명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는 건데 쭉 보니까 이렇게 추적 검사했을 때 재발 모니터링하는 정도로도 이게 좀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알고리즘인데 그렇죠? 악성 종양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제 진단 검사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애니스캔을 같이 검사하셔서 치료 반응이나 재발 모니터링 용도로 이렇게 사실 이 데이터가 되게 소중하고 여러 원장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이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많이 활용도를 하시니까 또 이런 케이스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만든다는 표현이 좀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좀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많이 좀 공유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같이 빌드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그렇죠? 이 암이 있는 환자들 보호자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에 좀 이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강제로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또 푸시도 할 테니까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해주시고 이렇게 좀 같이 데이터를 또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이제 좀 서제스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서제스션 해드리면은,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애니스캔뿐만 아니라, 그렇죠? 직접 형태를 보고 구조를 보고 진단하는 검사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검사가 아니라면은 다 이제 선별 검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텐데, 이런 검사들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검진, 그렇죠? 건강검진에서 선별 검사로 활용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이 또 가장 안전한 거죠. 그 다음에 종괴가 진단이 된 경우에는 또 재발 모니터링, 또 치료 모니터링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쭉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치료 쪽이나 이제 재발 이쪽은 사실 뭐 저는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선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이 데이터 만들기는 더 수월할 테니까 적극적인 협조. 아마 이제 또 협조 잘해 주시면 또 우리 방 박사가 또 이제 뭐 막 쏴드리겠죠. 그렇죠? 근데 뭐 키트도 더 보내드리고 막 할 테니까 예, 서로 이렇게 예, 윈윈하고 상생하는 그런 또 협조를 제가 또 이제 공개적으로 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의 어떤 개인적인 또 우리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국한된 또는 이제 세포학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환자도 역시 부산 케이스였습니다. 부산 케이스였는데, 장에 이제 종괴가 아주 무시무시한 종괴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와이프 되는 후배가 병원 원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원장은 방사선을 전공한 남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영상도 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영상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이제 무서운 거죠. 형태의 증식 패턴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냥 보나마나 암이다. 근데 이제 FNL을 보냈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이거를 물론 이제 샘플 양이 적으니까 그 병변을 다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샘플 양이 적을 그런 한계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암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암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애니스캔도 같이 한번 찍어봤는데 낮음이 나온 거예요. 낮음. 물론 이제 뭐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낮음. 조직병리 검사에서는 이제 이 케이스가 뭘로 나왔냐면 이제 이렇게 역시 염증으로 나왔어요. 염증. 네, 림프관 확장증 및 만성염증에 의한 섬유세포 증식 및 증생 이렇게. 네. 사실 장쪽에 보면 어마무시하지만 또 이게 염증인 경우가 있잖아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왜 벨라인 이오지노필릭 스클레로싱 파이브로플라지아 뭐 들어보셨죠? 그렇죠? 종양 같은데 종양이 아닌 네. 비슷한 케이스가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케이스이긴 한데, 뭐 이런 경우죠. 자, 학교 출근했는데, 제자가 유선 종양이 4군데가 있는, 계에서 FNA를 4군데를 했다는 거예요. 4군데 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뭐, 이 4군데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군데 보니, 일단은 이제 제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 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성.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뭐, 슬라이드 한두 장만 딱 봤는데, 뭐,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냥 양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수술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애니스캔을 보니까 앤디스는 이 애가 저한테 알려주는 거는 85.6%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다시 봤더니 예, 사실 이제 종괴 4개 중에서 네 번째는 유선부에 있는 종괴였는데 FA 소견을 보니까 비만세포종이었던 거예요. 사진 2장 보시는 것처럼 비만세포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부분 네. 뭐 이게 이제 좀 부주의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또 애가 도와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생각하는 경우는 이렇게 세포학적으로 보면은 좀 진단 정확도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림프종의 초기 단계. 사실 뭐 림프종을 진단하는 거는 형태를 보는 것도 아니고 림프 종양 세포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단계 종양 세포 정상하고 구별이 안 되는 종양세포가 얼마 없는 경우는 세포학적으로는 뭐 이건 뭐 어떤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단계에서는 한번 애니스캔을 같이 병행 검사해서 또 추가적인 검사, 그렇죠? PCR이나 조직병리 검사를 추천하는데 어떤 근거로 삼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도 또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파필로마나 스카머스 셀 진단이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카머스 셀은 사실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뚜렷한 악성 종양 소견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세포 사진만 봐가지고는 이게 암세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애니스케일을 병행해서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 이런 또 저만의 좀 국한된 이런 이제 응용편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로컬에서 그렇죠. 이 음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성, 위음성. 그렇죠. 이제 초기에 사실 제 기억에도 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몇몇 병원들에서 이제 분명히 종괴가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악성 종양으로 진단이 됐는데, 이제 낮음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또 사실 이해도 가요. 그렇죠. 보호자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수의사로서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또 스트레스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없으면 좋은데, 아까도 민감도의 반대가 위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음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종괴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렇죠. 진단 검사를 먼저, 그렇죠. 애니스케는 이제 보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광염 케이스에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초기에 이제 몇 케이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TCC 검사에서 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세포학적으로는 이제 악성 종양이 맞는데 애니스케에서 낮음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케이스는 이제 저기 분당에 있는 H로 시작하는 그 병원 케이스인데, 예, 세포학적으로도 분명히 악성도가 높은 그런 이제 담관계 종양으로 이제 진단이 된 케이스였는데, 이제 NSK에서 낮음이 나왔던 이런 케이스, 이런 경우가 좀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없으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험성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항체 수준을 보는 거다 보니까, 엔드 스테이지, 그렇죠? 악액주의 상태이거나 항체 생성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낮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항목에 보시면은 IgG 수준도 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낮음이 나오는 경우에는 IgG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그걸 또 고려하셔서 또 해석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 또 이제 면역 쪽은 그렇죠. 항원항체 뭐 이쪽 이제 혈청학 쪽은 이제 스테로이드에는 아주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치료 목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처치한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림프종인 경우에는 또, 그렇죠? 이 말기 정도가 돼가지고 이 N스캔 값이 또 위험성이 나오는 경우가 또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 뭐, 한편으로 또 이해도 가요. 그렇죠? 뭐 이 림프종 이 말기에 보면은 림프절이 다 그냥 종양세포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체 만들 세포도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떨어지는 것도 이해가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일종의 이제 진성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면역 회피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면역 회피, 암세포도 살아있는 세포니까, 그렇죠? 이 호스트의 면역 반응을 교란시키거나, 그렇죠? 교란시키거나 또 이제 회피하는 쪽은 또 에볼루션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면역 회피라는 개념이 요즘 와서 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강체 수준이 높게 유지가 되지 않고 악성 종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낮아져 있는, 자기를 숨기는 거죠. 그렇죠? 네. 교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가끔 이제 어떤 프로시저 상의 또 이제 오류로 인해서 이제 또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초기에도 이제 뭐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암이라는 것이 진단적 악성도 있고 생물학적 악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미시간에 있는 교수님과 함께 이제 그 웨비나를 다른 회사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직병리도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유선 종양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하죠? 그냥 약간 방어적 진단을 많이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방어적 진단.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고양이에서는 이제 거의 웬만하면 악성이니까 웬만하면 악성으로 내려주고, 그렇죠? 좀 과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의 경우에는 또 50, 50 뭐 이런 비율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그렇죠? 애매하다 그러면 좀 약간 악성으로 진단 내려주는 게 좀 더 이제 뭐 여러 측면에서 좀 유리해서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진단적 악성과 생물학적 악성, 그러니까 뭐냐면 세포학적 또는 조직병력적으로 형태상으로 봤을 때 악성으로 진단이 되지만, 그렇죠. 실제 종양 행동도 악성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연조직 육종이 되는 거죠. 연조직 육종. 그 다음에 유선 종양도 악성이지만 치료가 되는 경우가 한 악성 중에서 50%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TCC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에서는 대부분 하이 그레이드지만 가끔 보면은 로 그레이드가 있어요. 로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거의 폴립하고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다음에 이제 뭐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 같은 경우에도 악성도가 되게 높은 경우도 있지만 그냥 서서히 별다른 증상 없이 마치 림프종에서 로 그레이드 림포마랑 좀 비슷한 그런 종양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애니스캔 값이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예전에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애니스캔 이 AI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많이 보강을 해서 점점 이제 또 오류가 나는 경우를 줄이고 있기는 한데 네,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례로 이제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이제 바로 이런 케이스였죠. 직장에 6cm 종괴가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병원이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관련됐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모든 병원이 사실은 원장님들 다 저랑 또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됐던 뭐 이런 케이스인데 직장에 이제 직경 6cm 종괴가 있었고 사실 6cm 종괴가 있었는데 뭐 증상이라고 해봐야 이제 변비 그래서 그런 이제 배변 곤란 뭐 이 정도밖에는 없었어요. 이 정도밖에 없었고 근데 애니스캔을 했는데 낮음이 나온 거예요. 낮음이 나왔는데 조직 검사에서는 기스트나 레오마이어 살코마 이렇게 해서 악성 종양으로 나오니까 보호자가 이제 좀 열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진단병은 악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니스캔 사실 이제 아까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진단 목적으로는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건강검진과 선별검사가 더 주된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린 게 뭐냐면 그 조직병리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 마이토틱 피겨가 마이토틱 피겨가 10개 시야에서 평균 1개도 관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6cm 종괴는 몇 개월에 걸쳐서 커진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커진 그냥 양성이라고 진단은 났지만 그 종양 행동은 그냥 거의 양성하고 비슷한 악성으로 제 실수였네요. 악성으로 형태학적 진단은 났지만 종양 행동은 그냥 양성하고 거의 진배 없는 뭐 이런 케이스였던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니스캔 AI 시스템에서는 그레이드가 낮은 경우에는 이제 낮음이 그레이드가 낮은 경우는 이제 고려해서 리포트를 할 수 있도록 좀 알고리즘을 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도 참고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양성도 있겠죠. 그렇죠? 위양성. 아까도 이제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재반 증상을 다 처치한 후에 검사를 시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재밌는 거는 또 생식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보면 또 위양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애니스캔이 생식기의 문제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또 뭐 이런 얘기가 또 궁금하게 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파이오메트라든지 뭐 그 안에 이제 뭐가 좀 증식성 병변이 있다든지 암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CRP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하는 팩터다 보니까 심장 사상충, 뭐 췌장염, 파이오메트라, IMHA 등과 같은 이렇게 CRP가 또 심하게 증가하는 이런 환자들에서는 일단 이런 증상들을 먼저 또 이런 경우 말고도 어딘가에 뭐 염증이 심하다든지 뭐 피부에 염증이 심하다든지 뭐 웨이도염이 심하다든지 이런 염증이 있는 환자들은 먼저 그거를 다 이렇게 임상 증상을 좀 다스린 후에 다시 검사하는 게 일반적으로 추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열심히 떠들었는데 좀 이게 뭐 너무 산만하지 않으셨는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종괴가 있을 때는 진단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진단 검사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가시화된 종괴가 없는 경우 우리가 사실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표지자가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한두 개씩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법령으로 이제 아까 TK1도 말씀드렸지만 이 NSK는 ECPKA 조사해 보면은 ECPKA가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ECPKA의 오토 엔티바디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거기다 이제 CRP, 나이, 품종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요즘은 AI로 이제 예측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추천되는 건 뭐냐면 건강검진이나 이제 선별검사용으로 항상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추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알고리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음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걸로 확정하지 말고 이게 계속 높음을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 패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연속 검사를 일정 프로토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진단된 환자에서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잡아가지고 뭐 수술을 한다든지 또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에 치료 반응이나 재발 모니터링 용도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시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응용해서 또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포학이나 혈액학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고.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계획들이 좀 있고, 나중에 또 데이터가 나오면 또 이제 공유해 드릴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양성, 위험성은 뭐 모든 검사가 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보호자와의 소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포지자 검사는 사실 사람에서 피 뽑아서 검사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한 번 검사 결과에 너무 이렇게 또 마음적으로 이게 또 영향을 받으셔서 힘들어가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죠? 잘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이게 좀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도 소통을 충분히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NDIS라고 해서, 네, 이렇게 이제 AI로 딥러닝 방식으로 이제 AI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레포트가 되고 있고요. 암 가능성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PK 오토 엔티바디 농도가 여기 또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또 제공이 되고요. 네. 좀 깊이 있게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데이터들, 각각의 데이터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면역 글로불린 농도도 제공이 되니까 사실 이 농도가 또 너무 낮은 경우에는 또 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P 농도도 고려하시고 이렇게 뭐 종양이나 암에서 이제 이 농도 변화 이 통계 자료도 같이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아쉬운 거는, 네, 사실은 이제 한 30분 정도에게 이제 초청을 보내드렸는데, 좀 사정들이 있으셨던 건지, 네, 오늘 많이들 이제 참여를 못 하셔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번 뭐 Q&A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의견이 있으시면 또 공유를 해주셔도 좋고, 네, 한번 뭐 채팅창이 이 메뉴 바에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점점점 더보기 3개가 있는데 거기에 클릭을 해보시면 거기에 아, 그 대화 채팅창이 또 뜨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네, 채팅창 뜨는 메뉴가 있으니까 혹시 이제 채팅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 메뉴바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가 채팅창이네, 그렇죠? 네, 그 채팅창에다가 채팅을 해주셔도 되겠고, 네, 한번 또 뭐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또 의견 있으시면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한 2분 정도 기다리면 누군가 말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한 2분만 기다려 볼게요. 네, 방 박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네, 한 2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뭐 다시 듣기는 이제 제가 지금 화면을 녹화하고 있으니까 또 이 녹화 내용을 나중에 또 이제 공유를 해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듣다 보면 또 이제 또 의견이 또 생기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게 암을 이제 선별한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췌장염 키트나 뭐 심장질환 키트나 뭐 이제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현장 키트들은 그 다루는 질병 자체가 그래도 경험들이 많고 그렇죠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좀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암이라는 것이 되게 좀 위중하잖아요, 그렇죠? 위중하다 보니까 이 검사 결과에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돼가지고 이 오프라인 세미나도 이제 뭐몇 군데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여쭤보면은 이 안 좋은 기억이 하나 남아있는 그게 뭐냐면 위험성인 거예요, 위험성.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이제 종교가 있을 때 뭐 진단 검사를 하셨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좀 이해는 가요. 좀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NScan 검사를 했는데 결과랑 이제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 한 번 있으면 이게 상당히 이제 큰 충격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뭐 임상병리 검사는 그렇죠. 이게 버리려고 하면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다 버리고 나면 사실 별로 검사가 별로 안 남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는 뭐 아무래도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디다이머죠. 그죠? 디다이머는 쓰레기 검사죠. 쓰레기 검사. 그러나 이제 이런 거를 버리면 안 되고 그렇죠. 대상을 국한해서 그 용도에 맞게 또 활용을 하게 되면 또 이것도 유용한 거예요. 그렇죠? DIC는 어차피 세컨더리이기 때문에 DIC가 예상되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입원을 했다 그러면 디다이머를 검사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 검사를 해서 변화가 된다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니스캔이나 뭐 애니스캔 아니어도 이 비슷한 류의 이런 표지자 검사들은 그렇게 갔으면 돼요. 그렇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이 종양 표지자는 한 번 검사로 진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번 검사.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뭐 이런 종양 표지자 검사해가지고 뭐 높게 나와가지고 아주 침울하게 있고 막 낙심되어 있다가 나중에 다른 검사해가지고 뭐 괜찮다 또는 이제 반복 검사해서 괜찮다고 해서 살았다 이렇게 뭐 하시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고 그러는데, 근데, 자, 제가 계속 떠들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무도 이렇게 떠드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채팅하시는 분이 없네요. 그렇죠? 네, 하십니다. 네, 그래요. 네. 자, 뭐, 예, 사용을 하시다가 뭐 바이에팅 옆에 저도 항상 있습니다. 저도 항상 있고, 또 제가 이제 또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리아 밴랩이나 또 학교 랩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떻게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또 이제 그 활용을 하시다가 또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자료나 그렇죠. 어떤 서포트가 원하시면은 요청하시면은 이제 언제든지 또 대응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I'm here for you. 네. 아시죠? 네, 그래서 항상 컨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방 박사도 항상 카톡 켜놓고 있으니까 카톡 하셔도 되고 그렇죠. 뭐 전화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근데 항상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로컬에서는 그렇죠. 위험성이 제일 이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 네. 그리고 보호자와의 소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좀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항상 건강검진, 선별검사 목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단된 환자를 이제 치료 모니터링이나 재발 모니터링 하려고 하실 때 추후에 반복 검사하시면서 모니터링 용도, 이 두 가지 용도로 집중해서 잘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네. 그러면은 자, 우리 그 방 박사님 뭐 전하실 말씀 있는가요? 없다 그러네요. 네, 없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네,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또 이렇게 웹상으로 웨비나 상으로 또 아니면 또 오프라인에서 한번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